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기본서를 받아보게 되면 열정과 어떤 패기 때문에 정독을 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시거든요. 수험생께서요. 그런데 처음에 책을 읽어보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뜻조차 모르는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독을 한다?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다독을 해달라는 거죠. 물론 말뜻을 모르겠지만 마치 소설책을 읽어나가는 것처럼 자꾸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론 수업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단어의 뜻이라든지 이걸 배우게 되지만 막상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문장을 접해 봤을 때 이것이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구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왜 다독이 필요하냐면 우리 출판서뿐만 아니라 어떤 출판 교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본서에 등장하는 문장들이 곧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다독하고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지만 문장 자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문장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최악의 경우 내가 이 문제의 답이 왜 4번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정답이 4번인 점은 알고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의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는 기출문제에 자주 나왔던 지문의 반복적인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독보다는 다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과목이 이해 과목이냐 암기 과목이냐 어떤 과목의 성격이 있으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를 자주 질문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개론 과목을 막론하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해와 암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를 들면 너무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만 집중하다 보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제 문장을 익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찝어내기가 어려워요. 뒤집어서 내용 자체는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만 외워놨다 하면 그 기출문제대로만 나오면 답을 구할 수 있지만 단어 하나만 바꿔놓아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함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자주 반복해 익힘으로써 익숙해지시고 그 결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낼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잘 여러분이 어우러지고 또 그런 태도로 또 유형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미 기초 수업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과목은 7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정확히 8개 파트죠. 일단 제1편이 부동산학 총론 파트고요. 총론을 지나면 부동산학 강론이 나옵니다. 그 강론에서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제3편이 감정평가론 그래서 전체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야가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부동산학 총론 파트인데 총론 부분에서는 그게 역시 세 파트죠. 제1파트가 뭐냐면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로서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이라든지 학문적 성격, 연구 대상, 연구 분야, 일반 원칙, 또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분야가 또는 대목이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파트가 바로 뭐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파트입니다. 3파트는 부동산 특성이죠.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 부분이 바로 총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의의와 관련해서 정의 부분과 학문적 성격이 나와 있죠. 근데 부동산학의 정의 부분은 나중에 기본수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학자들의 대단히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학자들마다 여러 개의 주장이 존재하다 보니 그 다양한 주장을, 여러 개의 주장을 모두 외워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어떤 말 했다는 식으로 출제되지 않아요. 왜?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묶어서 비교해 보았더니 그중에 공통적인 주장이 이러하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부동산학이란 악화된, 즉 안 좋아진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의 부분에서 이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학문적 성격 두 가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악화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 또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 이 두 가지가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종합적인 응용과학 이 부분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연구 목적을 얘기를 드리면, 자,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컨대 여기 인간, 사람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인간을 A라고 보고 부동산을 B라고 보았을 때 A와 B가 결합이 되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결코 A와 B의 관계는 우호적이거나 협력적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결합이 됐을 때 각종 부작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A와 B의 관계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크게 토지와 주택을 비롯한 건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땅 혼자, 주택 혼자, 건물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과 욕심 많은 인간이 결합이 됐을 때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토지 투기라든지 또 토지 부족이라든지 또 땅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집가구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땅이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인간이 결합됨으로써 토지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악화됐다, 갈등적이고 대립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인간과 부동산이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악화된 갈등적이고 대립적 관계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점 때문에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두 번째는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부동산 활동은 조금 있다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와 관련했을 때 또 연구 대상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그때 가서 깊숙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부동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보다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더불어 부동산학은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아래쪽에 보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일단 종류부터 볼게요.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경험, 사회, 규범과학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종합이란 말을 곱씹어 보면 여러 가지가 모여 있을 때 종합적이다. 종합이란 말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이 말은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여러 학문의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학문체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주변 학문, 여러 과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이 말은 부동산학의 성격 중 종합과학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보시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응용과학 그랬죠. 원래 응용이란 말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적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 말은 앞서 보셨듯이 인간과 부동산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에 목적 있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보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역시도 현실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학문 분야라는 점에서 응용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응용과학의 반대가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의 성격이 응용과학이다 보니까 그 반대말인 기초과학이나 순수과학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경험과학이란 말은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뜬구름을 잡는 과목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또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가 사회과학인데요, 여러분. 이 사회라는 말이 우리 이제 그 기본서 나중에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인문이다 또는 사회다 이런 단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과 관계가 있을 때 인문, 사회란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 말은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계가 있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체계다, 학문 분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때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자연과학이거든요. 따라서 부동산학이라고 나왔는데 지문 속에서 자연과학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장 역시도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규범과학은 굳이 내용까지 보실 건 없는 거고요. 이런 성격도 있다는 정도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학이라고 나왔는데 문장 속에 기초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 이런 단어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벌써 제목에 3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예측해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학을 바라보는 관점 아닐까 이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묶은 게 복합 개념인데 원칙적으로 복합 개념은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럼 3대 측면 중에서 무형적 측면은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해당이 되고요.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은 기술 또는 물리적 측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형과 무형을 모두 결합한 개념이 복합 개념이고 그러면 법률, 경제, 기술 3대 측면을 모두 묶어놓은 것이 바로 복합 개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복합 개념 이 단어 자체는 총론부터 마지막 감정평가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법, 경기, 법률, 경제, 기술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예를 든다면 나중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파트가 나올 때 제목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무언지 알 수가 없겠지만 제목 자체에 복합 개념이 들어가 있다면 최소한 이 속에는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겠구나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 유추해 본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또는 측면 대신에 개념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 이 말 대신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측면 또는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측면 또는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직 내용 자체는 배우지 않아서 예상할 수 없겠지만 복합 개념 이 말 나오면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법, 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는 3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이 복합 개념은 다른 말로 복합적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관리론에 가면 역시 복합 개념의 관리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럼 관리론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내용 몰라요. 근데 제목에 복합 개념자가 적혀 있죠. 그러면 최소한 이 속에는 법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측면의 관리로 구분이 될 거고 그러한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합 개념은 다른 말로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는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근데 그 3대 측면, 법, 경기 3대 측면 중에 법률과 경제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이고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학의 이념 나오는데 원래 부동산학의 이념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 자,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우린 부동산학의 이념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도요. 어떤 출제자는 부동산학의 이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출제자는 이념 대신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개론 과목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수업은 나름대로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선생님들마다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 자체는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못 푸느냐? 문장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문장은 말이죠. 나름대로 좀 있어 보이고 고급지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괴리가 발생하죠. 수업을 들을 때 이해는 쉽게 되는데 문장을 막상 보고 문제 풀려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내용 같은데 이런 괴리감 때문에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업 시작 전에 무엇을 강조드렸습니까? 내용을 듣고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어렵겠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그 복잡하고 있어 보이는 고급진 문장까지 함께 익혀두셔야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은 크게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결론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지도 이념을 물어본 역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종류로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제 내용까지 살펴볼 것은 일반 이념을 중심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부동산학의 일반 이념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말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물론 기본서에 대한 예의가 있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왜 제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부분만큼은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만 익혀두신다면 점수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렵고 복잡한 말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효율성은요. 사적 부문에서 중시가 되는데 이때 사적, 이 말 대신에 민간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사적 또는 민간 이 말 나오면 일반 이념 중에 효율성의 이념 또는 효율성의 원리가 중시된다. 이렇게 말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민간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형평성은 공공부문, 공적 부문에서 중시가 되는데 이때 공공 이 말 대신에 정부라는 말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또 당연히 공공이나 정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익은 사익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공익과 연결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익과 연결성을 갖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구조는요.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성격상, 이익의 성격상 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이익은 상충, 서로 충돌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사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익이 무시가 되고요. 또 공공의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사익이 희생되는 경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익과 공익은 조화가 어려운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익과 사익이 상충 관계에 있다. 이 말을 바꾸면 사익과 연결된 효율성, 또 공익과 연결된 형평성의 원리, 이념도 상호 충돌, 즉 상충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도 상충 관계고 당연히 일반 이념 중 효율성과 형평성의 이념도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상충 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이념이 바로 합법성의 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죠. 공익을 추구하건 사익을 추구하건 합법,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효율성 이 말 대신에 사익, 형평성이란 말 대신에 공익이라고 말을 바꿔도 관계가 없겠죠. 다시 한번 합법성의 원리 또는 이념은
상충, 상호 충돌 관계에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르게 바꾸면 합법성의 이념, 원리는 상호 충돌 관계에 있는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원리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온 바가 있냐면요.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그랬어요. 그럼 벌써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이 부분을 잠깐 끊으면 이것이 결국 한마디로 압축할 때 부동산학의 이념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근데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 그랬어요. 민간 부문에 한정한다. 이럴 때는 효율성의 원리보다, 자, 효율성의 원리보다 형평성의 원리를 중시한다. 라고 실제 문제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분명히 민간 그랬죠.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민간이나 사적 부문 이 말 나오면 효율성이 중시가 된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장 속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중시가 된다고 적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이 문장은요. 효율성과 형평성의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문장은 다 맞게끔 써놓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또 맨 앞에 사적 부문을 공적 부문, 정부 이런 단어 하나를 바꿔냄으로써 우리의 혼란을 유도하고 오답을 유발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의 형태 더불어 실제 나왔던 기출지문을 자주 반복해서 듣고 읽어보고 말해보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학개론의 고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념까지 가볍게 설명을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갈 부분이 그렇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 부분이죠. 일단 연구 분야 이 부분도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했었죠. 방심해서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쯤 한번 툭 튀어나와서 요건 모르겠지, 공부 안 했겠지 하면서 우리 약 올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또한 연구 분야는요, 크게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나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살펴볼 대목은 아니고 종류 정도만 구분하신다면 쉽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거든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수험생 입장이라면 저는 실무 분야 중 부동산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 구분할 때 어떤 것들이 결정 분야, 어떤 내용들이 결정 지원 분야에 속하는가 이것만 구분이 된다면 실제로는 정답을 구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진하게 글씨 써놨죠. 자, 부동산 결정 분야는 투개금정입니다. 투개금정, 투자, 개발, 금융, 정책은 무조건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실무 분야,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결정 분야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는 마, 관, 상, 평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투개금정, 마관, 상평 8글자 기억하시고 마관, 상평은 결정 지원 분야, 투개금정은 결정 분야 이것만 구분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서 연구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굳이 구분한다면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는 이론 분야고요. 이 부분이 이론 분야고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가 실무 분야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실무 분야를 중심으로 등장하니까 결정 분야의 투개금정, 결정 지원 분야의 마관상평 8글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는데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마관상평 외웠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이 상담, 이 말 대신에 보기 속에 컨설팅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컨설팅이 상담 아닙니까? 컨설팅이 상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마관상평만 그냥 한 글자만 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보기 속에 마케팅, 관리, 감정평가 있는데 상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냈던 그런 슬픈 전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관상평을 외우는 건 좋은데 최소한 컨설팅과 상담이 같은 의미이다.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우리의 허점을 노렸던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설마 이게 나오겠어? 어떻게 이런 걸 물어봐? 단정하지 마시고요. 수험생들은 공부하실 때는요. 겸손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모른다, 나 부족해, 어떤 것도 출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계셔야지. 수험생들께서 학습을 하심에 있어서 이거 안 나와, 이건 나올 거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왜 수업을 듣고 계십니까? 곧바로 시험 보고 합격하셔야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맞지요? 예. 자, 연구 분야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현상과 활동 두 가지가 연구 대상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록 연구 대상에 현상과 활동 두 가지가 포함되지만 시험과 관련했을 때는 부동산 현상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출제자 입장이나 할지라도 부동산 현상은 물어볼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현상은 이것도 부동산학 연구의 대상에 속한다는 정도로만 익혀두시고 어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부동산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부동산 활동은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부동산 활동이란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이루어지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우린 뭐라 그래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의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하는데 누가 행위를 한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주체의 반대말인 객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이라는 주체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의 부분과 관련했을 때 이렇게 문장 나올 수 있겠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객체는 부동산이다.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또한 이 점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대인 활동, 인간이 행위의 주체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의 객체,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 대물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식의 말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동산 활동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구분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반 활동, 전문 활동, 정책 활동 이렇게 나누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유 활동, 거래 활동, 행정 활동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 활동의 구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활동이 있냐라고 구분하지는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활동은 크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요. 자, 내용까지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익혀두실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시냐면 소유하니까 이용하겠죠. 또 거래하니까 거래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소유 활동은 소유자가 포인트가 되니까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거래 활동은 거래가 포인트가 되니까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실제 문제 물어볼 때도 출제자가 야,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무슨 뜻이야?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유 활동을 써놓고 최유효 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가 그른가 문장 해석해 볼래?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지 최유효 이용 원리가 뭐야? 거래 질서 확립 원리가 어떤 뜻이야? 내용 갖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소유 활동에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출제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는 거죠. 소유니까 이용자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것이 기출문제의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이 최유효 이용 거래질서 확립의 원리는 능률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능률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분명히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 거래 활동 구분하는 건 어렴풋이 이해 가시는 거 맞지요? 그런데 2번, 3번 둘 다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붙었죠? 능률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또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각각 최유효 이용의 원리와 거래 질서 확립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포인트가 능률화거든. 능률화가 포인트니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에서도 능률과 관련된 능률성의 원칙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요. 크게 능, 안, 경, 공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럼 능안 경공이 뭐냐면 능은 능률성의 원칙이고요. 안은 안전성의 원칙, 경은 경제성의 원칙이고요. 공은 공정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그러면 내용 따져보기 전에 능, 안, 경, 공, 능률, 안전, 경제, 공정성의 원칙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소유활동, 거래활동 뒤에 공통적으로 능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원칙도 당연히 능률성의 원칙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을 파악하신다면 굳이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또한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 그러는데 이 접근 방법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대목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현재에 가까운 시점에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여러분, 옛날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들은요. 그 지문 자체를 뜻도 모르면서 문장 자체를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외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외우니까 그 문장과 비슷한 말을 출제하게 되면 뜻도 모르는데 답은 정확히 찍어내더라는 거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고 열이 받아요. 상대방의 내용도 모르는데 답은 찍어내니까. 그래서
머리를 돌립니다. 어떻게? 야, 이거 어렵게 내도 냈던 말을 다시 써주면 다 맞추네? 그러면 결론이 뭐다? 이분들 떨어뜨릴 목적이라면 내용이 쉽건 어렵건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거 내면 공부 안 했을 테니까 그런 문장 접해보지 못했을 테니까 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요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출제가 몇 번 됐던 것은 안 해봤으니 접해보지 못했으니 틀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출제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나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용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봐본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해봤던 부분에서 출제하니까 이런 된장 이러면서 우르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일단 접근 방법은 크게 분산, 중점, 종합, 행태과학, 의사결정, 현상학적, 법제도적 접근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기본서는 다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된 건 꼴랑 2가지밖에 없어요. 그 2가지가 바로 뭐다? 첫 번째 종합식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가 의사결정식 접근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특징적인 문장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면 무엇이 답이다 이런 식의 어떤 학습이 가능한 대목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법은 뭐냐면 종합자가 나왔잖아요. 맞죠? 종합이니까 여러 개가 묶여있다, 모였다 그랬을 때 우리 부동산학 연구와 또는 부동산학 학문과 그 관련된 가장 중심적인 학문이 3가지가 있어요.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3가지 학문이 부동산학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복합개념,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복합 개념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식은요, 바로 그런 복합 개념의 기초에서, 즉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또 접근하는 방법을 종합식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복합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시스템, 체계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면 읽지도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종합식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즉 짧은 시간에 부동산학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접근 방법이 뭐냐? 이 자체가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럼 벌써 짧은 시간 내에 부동산학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접근법 이렇게 물어볼 때 정답이 종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보면 자, 상대방이 출제자가 접근 방법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장 속에서 복합 개념, 시스템, 체계화 이런 말이 나온다거나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접근법, 기여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왔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종합식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식 접근법은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접근하는 방법이 의사결정식 접근법이다.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문장 속에서 자기 이윤의 극대화, 인간은 합리적 존재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의사결정식 접근법이 정답이 되죠.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기출문제에서조차도요. 인간은 합리적 존재,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 이 말을 그대로 써놓고 원래 제목은 의사결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종합식이다. 또는 행태과학적이다. 다른 접근 방법의 명칭을 붙여 놓음으로써 틀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이 문장만 익혀두시면 충분히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분류표인데
이 부동산업의 분류도 실제는 단순 암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 한 5, 6년 사이에 3번 정도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인데 설명할 건덕지는 없어요.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업, 또 소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되겠죠. 또 임대 및 공급업 속에는 임대업, 개발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과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 포함이 됩니다. 또 세세 분류상 여기 잘 보시면 임대와 임대 개발 공급업 분야는 주비기예요. 주비기.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조심할 건 관리업은 주비, 즉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있어도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주비기가 나오지만 관리업은 주비만 나오지 기가 없습니다. 즉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조심하시길 바라요. 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는 거고요. 더불어 여기 보시면 중개 및 대리업 나오죠. 또 조심할 게 투자업은 없어요. 투자업이나 금융업은 없습니다. 투자 자문업은 있죠. 투자 자문업은 있지만 투자업이나 금융은 없다. 요 정도만 구분하셔도 종류 자체를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는 뭐였냐면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것.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걸 골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표에서 개발 및 공급업이나 임대업을 골라볼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비주거용 개발 공급업이 정답이 되었던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부동산을 개발 공급하고 임대 관리하며 중개 감정 평가하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부동산을 개발 공급하고 임대 관리하며 중개 평가하자. 이게 암기법이거든요. 일단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구분되겠죠. 자, 이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포함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왜? 명칭 속에 임대와 공급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걸 제외한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 자문업 등은 모두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분류 체계는 암기법 뭐라고요? 부동산을 개발, 공급하고 임대 관리하며 중개, 평가하자. 이게 암기법이죠. 이 중에서 개발, 공급업과 임대업까지는 임대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거고요. 나머지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평가업 등은 모두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요 정도만 살짝 구분하시더라도 종류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번의 부동산업의 분류까지 보셨을 때 제1파트 부동산학의 기초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잠시 다음 시간에 부동산 활동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